자, 요번에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던과 이제 역사이론과 민족의 논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한 전반 특징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논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사 교과서, 특히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 어떻게 바라보는 인식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이 제기한 민족주의 사학의 담론은 어떤 역사를 가르칠지에 대한 역사가의 위상, 내용 구성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인 동시에 한국 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에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세계사 시, 세계화 시대에 다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자민족 중심의 실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은 다양한 얼굴 갖는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만을 비판 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가치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발췌해독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0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은 민족의 실체, 민족주의 사학의 하나의 범주 파악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민족주의 문제는 자국사 교육, 그 자국사 세계사,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사건들 논의에서도 주요 논점이 됐으며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의 위상과 관련돼 있다. 그 역사 교육에서 민족 담론에 대한 논의와 관련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한다면 교육 과정에서 역사과의 위상, 국사와 세계사 연계성, 내용 구성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과 민족의 논의 한국사 인식해 볼게요. 자, 최근 이제 그 한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에서 개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자들은 역사 소수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담론 가운데 하나이다. 즉, 역사학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담론이다. 담론은 제가 이제 예전에 말했죠. 구성물들, 만들어진 거라는 역사다.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텍스트론에 또 많이 반영됐죠. 나아가 모든 역사 그 이야기는 본질적 인위적인 구성들, 즉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저자의 태도를 유효하게 만드는 권력의 분포를 반영할 뿐이다. 또한 과거의 대화 방식에 따라 역사 서술이 달라지고 그 서술 방식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규정되므로 서술 형식 자체가 담론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언어의 전환이다. 민족주의 사학도 거대한 담론이며 어, 하나의 담론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에서는 민족이나 계급, 어, 개념에 대한 입각한 역사의 인식을 실체가 아닌 언어로 만드는 허상이라고 간주하고 이걸 해체하고자 제안한다. 그래서 이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 이런 것들 제안했잖아요. 이 진보, 이성, 계급, 민족 등 같은 근대 역사의 주류 지배 담론 체계를 해체하고 유럽이나 백인, 남성, 이성 중심의 등 주류 담론 관점에서 벗어나는다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뒤에 쭉쭉 넘어가서 그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은 보편 진학, 서구 지형적 계몽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편이라는 거는 서구화죠. 서구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자가당착에 빠진 게 뭐냐면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서구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 제3세계 중심의 어떤 걸로 다시 보자. 그 서구에 좀 탈서구화를 외쳤던 이론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것이 보편적이다. 어. 그리고 서구 지향의 어떤 계목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거야. 다른 이미죠. 원래는 일종의 저항 담론으로서 이제 탈서구화 이런 거였던 이제 중점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구에서 주류 담론에 대한 일종의 저항 담론을 발언하여 타일 중심 지향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서구 중심적으로 이제 가지만 원심화 형식에 놓여 있을 뿐 내용은 서구 중심의 구심화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 말은 뭐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서구의 반 저항 담론이 아니라
서구라는 이미지 속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구 보편 지향이라는 것은 서구를 의미하고 계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설, 탈서구를 외치지만 우리나라로 올 때는 서구 지향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서구의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은 근대 역사학을 서구 백인 중심의 거대 담론으로 비판하면서 이를 해체하고자 한 저항 담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문제는 획일적인 서구 문명화에 희생된 개별 고유 문화에 주목하려는 논리가 한국 사회 이것은 거의 뭐 민족 중심의 거대 담론 비판을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체 대상이 여기에서는 서구 중심의 거대 담론인데 이게 이쪽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원래 의도와 관련없이 민족 중심의 거대 담론을 해체하자는 거야. 이 민족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입장에 볼 때는 비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요걸 해체시키자고 하는 담론을 가지고 와서는 민족 중심의 거대 담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 자기 모순적인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민족주의에 대한 억압적인 모습들이 쭉쭉 있는데 이건 한번 각자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인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의 국사교과서 이해와 교수학습 방법 뭐 논의해 볼게요. 먼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국사교과서 이해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의 논의에 인제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을 인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자, 내용 볼게요. 국사교과서의 논의에서도 민족이나 민족주의 사학이 문제가 됐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국사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동안 한국사학계도 무수히 지적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한국 사학계에서 제기된 거와 다른 맥락이다.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그 국사교과서 내용은 뭘까요? 앞에서 제가 이제 파란 책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죠. 사회경제사적 관점을 배제시키고 지배층 중심의 어떤 문제점만 제시하고 지배층 중심을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이제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 관점에서. 자, 보면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에 의하면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만 담는 교재보다는 특별한 양식이다. 즉, 역사 교과서는 한 사회 정형적인 지배 담론으로 특정한 필요와 이념에 의해 만들어져 바꾸어갔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공식적인 지식이 되는데 공식화의 배경과 과정은 사회체제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있다. 특히 이제 국사 교과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3차 교과서 내용 보면 어 박정희 유신 체제를 지배하는 방식이잖아요. 정당화시키는 방식. 자,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는 서술의 주체와 관점을 집요하게 숨긴다. 그 정치의 의도를 밝히지 않고 마치 객관적인 기술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설명적 테스트를 이제 어 바탕으로 쓰여졌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은 우선 국사 교과서의 민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국사교과서는 민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하지 않은 채 민족이라는 용어를 막연하게 한국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 여기죠. 한국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체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다민족 체제에서는 민족하고 그 미국이 동일하진 않죠. 예. 물론 미국이라는 이제 미국도 이제 민족주의가 있어서 미국이 이제 나름대로 다양성을 기준으로 민족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국가가 등식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이런 경우 국사교과서는 선언적으로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 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언적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자주 나오죠. 경험 이전. 음. 여기에서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 선언적은 역사적 사회 활동에서 민족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회 활동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먼저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민족이라는 그 뭐냐면 초역사 실체에 맞춰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끌어내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게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학대, 가장, 축소, 왜곡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이제 미리 민족이라는 그 담론을 만들어 놓고 역사 사실을 끌어다 보니까 요 민족주의 이미지에 부각될 수 있는 것은 학대되고 가장되지만 민족주의 이념과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 이념과 좀 맞지 않는 것은 축소,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국가, 우리나라 조국과 민족, 우리 민족, 민족주의는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초역사적 당위나 규범 수준의 허구적 국가, 상상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민족, 허구적인 국가나 민족, 민족주의다. 자, 이와 같은 포스트 모듬의 역사 이론은 시각을 보면 국정 국사 교과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정형이다. 그래서 이제 억압성이라는 건 뭐냐면 민족을 내세워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여러 다양한 문제들 있죠. 그래서 뭐 계급 간의 문제, 그다음 빈부격차, 그다음에 어떤 그 여성이나 이주장애인 이런 차별 문제 등등을 다 뭐냐면 이 민족이라는 것을 내서 민족주의를 내서 억압하고 뭐냐 숨기고 축소시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또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킨 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국사교과서 이런 관점에서 선수된 측면도 있다. 이는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의 관점에 준하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기존에 이제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지배층 중심의 역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른바 지배 이데올기로 비판했던 것이다. 정근대 사회의 민족 공동체를 서술할 때 사회 내부의 신분, 계급, 구조와 관련된 실상이 균형 있게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했지만 이미 사학계에서도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편할 때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민족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지금과는 달랐을 과거에 민족의 현재적 관점을 그대로 투영할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상이 왜곡되면서 정치 권력 지배력을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더 강화시켜서 이 민족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너무 강요할 경우 때문에 민족의 현재적 관점을 그대로 투영할 경우에 그 과거의 역사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이런 지배이득을 비판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에다가 민족주의나 민족 공동체 의식에 좀 비판을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내용들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신라의 이제 삼국통일에 대해서 신채호가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끌어서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김부식이나 김유신 이런 사람들 막 사대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일으키는 김유신이나 그 기록을 한 김부식들 다 사대적 관점이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지금 소용된 거죠. 현재 민족의 관점에서.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각각 다른 국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판단하는 거잖아. 예. 이런 측면을 이제 비판하는 거지.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족주의 관련된 이제 입장에서 국사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편이라는 말이 이제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인제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민족주의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각각 비판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긴 민족주의 관점에서 교과서에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건 거꾸로 민족주의의 어떤 정신이 적다. 민족주의 코드가 좀 뭐냐면 그 별로 없다. 뭐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판단. 양극단에서 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른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죠. 자, 한편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는 사실의 나열만 있을 뿐 민족주의 관점이 초지일 간의 강통한 사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했다. 즉 국사 교과서 관련하여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자, 이에 따라서 민족주의 코드도 일관된 교과서 하기에는 국사 교과서가 졸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관점을 강하게 포방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그다음에 또 민족 의식이 지나치게 반영된 문제라는 공조는 그 민족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인데 한쪽에서는 민족주의가 너무 반영이 안 됐다. 어느 한쪽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인제 있고 전반적 국사교과서 민족주의 지향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내지 형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요 관점의 내용이요. 예. 형해하는 말은 뭐냐 하면 겉으로만 있고 실체가 없다는 거야. 겉으로는 이제 뭔가 민족주의 포장하고 있지만
그 민족주의 그 내용에는 실체가 없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과서가 지지한 사실들만 나열돼 있고 암기 이외의 다른 교육 방향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사교과서 시스템이 이러한 탓에 교과서가 민족주의 윤색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걸 배우는 교과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그 내용만 가득 찬 그런 그곳에서 민족의식을 갖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이제 민족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실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민족주의를 상당히 안 좋게 보잖아요. 뭔가 극복하고 억압적이고 그런 민족주의인지 이건 뭐 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그렇지만 민족주의라는 거는 이게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민족주의는 어떤 이념이든 다 결합이 돼요. 사회주의와도 결합되고 민주주의와도 결합되고 자본주의와 결합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 그게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제 체계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떤 체계적 이론을 뒷받침한 2차적인 서브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요. 1차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를 외쳤던 국가들 보면 지금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 보면 북한도 그렇고 다 민족주의 색깔 띠고 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주의하고 그 민족주의는 좀 약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입장이고 그거는. 근데 민족주의라는 건 그 사회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NSG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꼭 이건 억압적이고 이제 탄압한 민족주의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는 지향할 민족주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극복할 민족주의가 뭐고 그럼 지향할 민족주의가 뭐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상호 충돌한 사회 구성원들 다양한 이해관계 내부 이해 갈등에 은폐하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적대시하고 외부의 집단에 이제 적을 만들어 갖고 어떤 민족으로 적을 만들어서 적대시하고 지배 권력을 국가라는 등식으로 하는 외부의 대결을 조장한 허위 이념으로 기능하는 민족주의는 극복 대상이죠. 항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항상 외부에 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똘똘 이제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하는 게 이제 저 윗동네 조선 국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을 이제 일종의 적으로 해놓고 내부의 경제 뭐냐 결집을 유발시킨 다음에 지금 핵으로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렇지만 민족주의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향할 민족주의도 있어. 그래서 민중중 시민적 이해와 민주주의의 입각과 자주통일을 담보한 민족주의라면 우리가 지향할 이념이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주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그 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서 이제 뭐냐면 나가잖아요. 이 태극기의 의미가 항상 이제 뭐야 민족주의 의미도 있고 민주화 또 이미지가 있죠. 민주주의 이미지. 그러니까 민족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서로 결합되는 이미지잖아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민족주의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 안에서도 극복할 것이 있고 지향할 건 민족주의에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국사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인식과 연구 태도에서 그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의미와 가정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인식과 연구 태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100%를 받은 게 아니라 50%를 받았다 보시면 돼요. 뭐 신문화사나 비판적 읽기와 역사 쓰기. 그렇지만 여기는 공통점이 뭐가 있죠? 발견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냐면 발견이 아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예. 역사적 팩트를 발견하는 데는 똑같아. 다른 시각을 보자는 거지.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 밝히지 않, 어, 역사 사실이 없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역사학에서 이제 폴스 모듈의 역사 인식과 연구 태도에 이제 영향을 받은 내용에는 그 여기 보편 지식에 대한 회의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해 이분법적 사고에 의미하며 보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중심적 이런 사고 방식이죠. 이것은 곧 교수학습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자, 이를 통해서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 앞에서 읽었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모색과 사유를 거듭하면서 점차 생산적 테스트 읽기를 가능해질 때 비로소 쓰기 과정을 통해 더욱 선명한 그 생성물을 드러낼 수 있다. 자,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주체로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할 때 가능한 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관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이나 포스트 모던의 역사 교육론은 주체에 대한 개인을 설정하는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테스트 비판적 읽고 쓰고 주체를 설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제 이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민족이죠. 민족이나 사회. 그 안에서는 개인은 그냥 그 민족이나 사회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을 두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단 이때 학습자의 자기 주체 인식은 학습자가 속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주의 존재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개인만 강조하면 개인을 주체로 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을 봤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사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족과 사회를 개인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체로서 개인 동시에 민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주체는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하지만 개인에 좀 약간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역사 교수 학습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은 이미 교실 현장에 구체화되고 있다. 역사 교육은 스스로 역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교사와 주체적이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만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설계해가는 장이라고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를 구현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교사의 뭐 바람직한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국사 교육과 세계사 교육의 연계에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쭉쭉 넘어가서 중요한 것만 읽어 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시냐면 318 페이지 펴 보세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을 보면 보편사적 세계사를 이게 뭐야? 지향되어야 할 근대적 세계 인식이다. 요때 이제 보편사적 세계 역사는 뭘까요? 서구 중심적 세계가죠. 산업화, 시민사회를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한 어떤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은 지향해야 돼. 지향이 아니라 예. 즉 보편적 세계사.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인 세계관은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인데 이 보편적 세계관은 역사의 총체성을 추구한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 내적 모순과 권력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내적 모순과 권력 논리는 인제 뭐냐면 인제 서구 사회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가 인제 침략하는 과정에서 어 이걸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어떤 사회 발전 단계를 다른 지역의 인제 다른 국가에 어 강요하는 거죠. 자, 그 구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인제 보편사적 세계사는 역사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계를 보편함으로써 이 역사의 인제 특정 지역과 특정 구역은 어딜까요 이거는? 음. 이거는 서구죠. 예. 그래서 인제 요 서구의 기준에 따라서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현대 이렇게 해 놓고는 요 기준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다른 국가들 다 맞춰야 되잖아. 이 요 서구의 역사적 기가 우리 그 다른 나라의 역사이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야 되잖아. 예. 자, 그래서 보편화함으로써 세계사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축소했다. 서구에만 한정됐다는 거죠. 둘째는 유럽 중심의 역사 발전을 도출한 보편적 세계사는 서구의 제국주의 패권 역사를 당연히 하고 자명한 거다. 이걸 정당화시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권력 논리가 작용된 거죠. 셋째는 세계 강대국의 정치 권력 및 그들의 전략을 반영하는 보편적 세계사는 약속의 열등한 지위와 상황을 재생산하고 즉 보편사적 세계사는 서구 패권의 역사이며 강대국의 세계 지배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 내용의 구성에서 또 다른 방식, 문화권, 문명권적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화권과 문명권적 내용 조직 있죠. 예, 보통 이제 15년 교육 과정의 지역 세계에 따라서 조직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근데 이게 공평하게 문화권과 문명권을 이렇게 조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책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서양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유럽의 문명권, 기독교 문명권을 이제 중심으로 서유럽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제 중국의 문화권 중국 문화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양사 위주다.
거기다 부수적으로 중국사 내용이 부과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서구 중심 사관을 비판하면서 상호 관련성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자 내용을 볼게요. 세계사 내용의 구성의 또 다른 방식은 그 문화권, 문명권적 접근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문화권적 접근은 문화권의 발전을 다시 국가별 왕조로 나누어서 세계사를 국가 또는 왕조의 파편으로 종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되는 그 문제점, 세계사의 국가 또는 왕조나 파편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은 21세기 세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현실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과 을 선정하고 조직한 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상호 관련성의 원리를 입각한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제니까. 그래서 이제 상호 관련성의 원리는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서구 중심의 서격을 비판하면서도 개별적인 사실들 다 외울 필요 없이 관련성 있는 부분들만 보는 거죠. 요 부분은 뒤에 있어요. 네. 서구 중심적 상호 관련성 원리, 간접적 접근 방법. 그다음에 지구사라는 개념이야. 지구사라는 개념은 지구촌 시대에 세계화 시대의 역사에서 지구성에 대한 각성인 만큼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에 대한 민족 통해 민족주의 유럽 중심의 멍에를 벗고 자신의 세계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대상과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그 서구 중심의 인식 틀, 프레임을 던지고 이런 지구사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 유럽 중심을 벗어나서 그 외에 새로운 역사 대상과 역사 관심을 가져서 내용을 조직한 게 지구사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사 관련 깊은 세계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지금 쭉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민족주의나 어떤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간지역적 접근 방법, 두 번째는 지구사, 그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와 연관시키는데 먼저 이제 세계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요게 인제 그 지금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최근 한국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된 역사 영역 목표 및 내용 구성책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은 우리 세계사 교육의 범주와 내용 구성 체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이제 그 논의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사의 정의적 목표 측면과 세계사 지적 이해 측면의 궤를 좁혀야 된다. 한국사의 그 인식과 교과서 선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가장 왜곡을 요소를 줄이면서 세계사 전개 과정에서 사실과 연계되어 객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보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관시킨다.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교육 과정 문제와 에서 나왔죠.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 내용은 잡다한 사실에 벗어나 자신이 비출 수 있는 방안을 기초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둘째는 외국사, 특히 서양 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있어요. 이 오리엔탈리즘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명칭 자체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오리엔탈리즘을 제시한 사람이 사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사이드. 이 사이드의 입장을 보니까 기존의 이제 그 역사가 서구 중심으로 쌓였다는 거야. 그리고 서구인들이 자신들을 인제 뭐냐면 서양이라고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인제 얘들을 다 동양으로 이게 지칭하면서 '서양이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 스스로조차도 서양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서양인들의 침략을 받은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게 "서양은 물질적으로 발달됐고 동양은 정신적으로 발달됐다." 이런 논리가 인제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애들이 동양 애들 침략한테 그 논리를 펼치고 동양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인도라든지 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 보면 정신력을 되게 강조해요, 정신력.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전에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라는 거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양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 동양의 이미지를 투사했는데 이걸 동양이라고 지칭받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은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이 시각과 연구의 방법,
연구 성과 등의 측면에서 오리엔테리즘을 데리고 섰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은 주체성을 확보하고 내용 면에서 더욱 풍요해질 것이다. 자, 그다음 셋째는 동양사, 서양사 이문 체제를 지향하고 중국사 중심의 동양사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화권적인 어떤 방법이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어, 문화권을 동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서양 중심의 문화권을 다룬다면 부수적으로 중국 중심의 문화권을 또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 동아시아 인식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동아시아사 관련돼서 인식 범주와 관련돼서 21년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이제 15년 개정 교육까지는 동아시아사를 어디에다 설정해 놨죠? 누굴? 어, 동북아시아지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다음 한국, 베트남, 몽골까지 여기까지 이제 동아시아 범위인데 요게 인제 20 2년 기출 문제에서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범위를 좀 확대시켰어. 예. 제가 인제 강독 강의 때 했긴 했는데 교육과정 강독 강의 때 동아시아 범위를 종전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정치, 경제적, 사후 연관성이 강한 동남아시아까지도 이 동아시아사에 포함시켜 보이죠. 예. 하여튼 자, 그래서 동아시아 인식 범위를 설정할 수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국사와 연관돼 서술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뭐 관련된 사례가 여기 있죠. 그 유목민족과 기마민족의 이동과 문화 교류, 8 세기 전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세력 각축,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등 동아시아 범죄에서 파악한다면 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연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그 중국사 중심의 동양사, 서양사 이분체계를 지향을 벗어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탈근대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는 물질 문명의 진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이러한 시각에서 세계사의 인문학적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킨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뭐 이쪽 시각이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매진만을 볼게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의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에 제기된 민족이나 민족주의 사학의 담론은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에 대한 역사가의 내용 구성 체계에 대한 전반의 문제 제기인 동시에 한국 사학계의 역과 역사 교육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의 긍정적인 의미 이렇게 있고 그러나부터가 이제 부정적이에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부정적.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다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공격적 탐욕적 자민족 중심주의의 실체가 엄연한 상황에서 포스트 모던 역사 이거는 다양한 얼굴을 하는 민족주의의 모습 중에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서 비판 대상을.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뭘 가자는 거야? 보편적 를 가졌는데 이 보편이라는 거는 어딜 든 여기 인제 다국적 자본 강대국 서구와 관련된 걸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주의 담론을 해체하면서 어디를 지향하자는 거야? 얘네들이 논리는.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를 지향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민족주의 부정적인 측면만 비판 대상으로 삼아 결국 가치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조합해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국민 국가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사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학생들이 주체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즉 국사교육은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개방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죠. 그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사교과서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 억압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분석은 국가주의 측면에서 교과서 지배 이념을 정당해온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회 전개 과정에서 저항과 해방 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주목한다면 국사교과서가 민족주의 관점으로 일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국사교과서는 자주통일, 민주화 과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 뭐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이런 하나의 대학을 볼 수 있다 있는데 뭐 이 책이 있긴 있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예 잘 안 봤어요. 그중에서 있긴 있어. 예. 잠깐 보긴 했는데 잘 안 봤어 저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논문을 보죠. 다음 논문. 자, 여기 다원적 세계관 아시아와 그 동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유럽 중심주의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비판 관련된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면 보통 이 서구의 인제 발전 도식에 따라서 어
우리나라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적 저기 시민사회 형성, 그다음에 산업화 이런 것들,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루는 것이 역사의 목적인 것처럼 서술되죠. 이걸 뭐라고 하면 목적론적 세계사야. 그래서 고대, 중세 이렇게 근대, 현대에 놓고 그 목적이 뭐예요? 시민사회 형성과 그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걸 일종의 현대의 어떤 것을 이제 기준 삼고 고대, 중세, 근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목적론적 세계사라고 하는데 이런 목적론적 세계사는 당연히 서구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야. 서구 중심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후에 이제 16세기 때 지리산 발견 이후에 이런 목적론적 세계사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독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역사관, 다원적 세계사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유럽 중심주의가 강요하는 사회 형태상 일체의 문제와 관련된 근대주의 기준에 의한 내용을 선정한 결과 배제해 버린 공동체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역사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되고 있다. 역사상의 공동체는 역사의 공동체는 극복할 가부장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받아 먹어야 할 자연분도 내장하고 있다. 자, 요컨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 공동체는 인류의 문명적 자궁이며 거기에서 나온 역사 유산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현재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한 과거의 힘을 배우는 역사 그 학습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뒤에 내용을 볼게요. 요것도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그냥 받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은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까지 그 세계사 보면 유럽 중심, 중국 부중심이죠. 두 축으로 해서 유럽 중심의 구성 체계를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정근대사는 문화권 내용인데 문화권도 보면 다 유럽 중심과 부중심이야. 그리고 나 근현대사. 자,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나누는 계기가 뭐냐면 16세기 때 지리산의 발견이죠. 요걸 계기로 주제 중심으로 넘어가요. 예. 문화권에서 주제 중심. 그래서 인제 이게 대체적인 경향이야. 물론 최근에 교과서에는 이런 경향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이제 벗어나려고 뭐 주제 중심도 하고 그렇지만 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은 이제 구성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중심의 인제 어떤 그 내용책이잖아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쭉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인제 그 334 페이지 볼게요. 근대 유럽에서 기원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기반으로 형성된 목적론적 세계사의 구성은 이런 사태를 역사적 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의심받기 일었다. 따라서 탈유럽 중심의 세계사라고 하면 단지 유럽이나 아시아나 공간적 중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근대사회 산업사를 보완되냐 어떤 사회에 나가냐 그러니까 앞으로 지향할 사회 상황이 어떤 거냐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런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 그 근대화의 어떤 목적 그이 뭐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자, 그래서 인제 그 사회 형태상의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 이제 전개할 논의는 둘 다 관심을 두되 주로 인제 여기 탈유럽 중심에서 인제 유럽이나 아시아의 공간적 중심의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어떤 사회 지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제 목적론적 세계를 타파하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논문의 인제 의도가 여기에 끝에 있죠. 예. 요약이 돼 있는데 보면 필자는 세계사를 여러 독자적 지역 문명이 성립되어 발전하면서 상호 간의 관련성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근대 이후의 그 관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는데도 근대 이전의 지역 문명의 독자성은 여전히 변형된 채 종속됐으며 다원적 세계사에 토양됐다는 거. 근대 이전의 지역 문화는 그 16세기 이전의 문화들이죠.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인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전파된 그 문화 안에서도 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대 이후에 소멸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어 갖고 이런 것들이 다원적 세계에서 토양이 된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서구화됐던 나라들도 그 안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근대 이전의 독자성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다원적 세계관의 구성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생각을 볼 기회가 갖고자 한다.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서 이제 국가사, 지역사, 세계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내용을 볼게요. 세계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
자,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세계사를 그저 다른 나라의 역사 또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하여 국가사 또는 민족사의 집합을 보고 있다. 조금 나은 정도가 이제 다른 국가나 민족의 역사들 및 그들 상호 간의 관련 사이의 상호 관련의 역사이다. 이에 반해 이제 5,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상호 관련을 더 중요시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죠. 지금도 뭐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 다 이제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사는 여러 나라의 역사를 합쳐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이걸 좀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명론적 관점? 음. 유명론이라는 거는 개별을 강조해요. 1+1은 2 잖아 단순히. 근데 여기 통일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제 실제론적 관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통일적인 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류 역사를 정의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어 개별적인 국가의 특성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이제 뭐냐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교에 가 보면 학생 하나하나는 뭐냐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들이 개별적으로는 이제 다르지만 또 이들이 또 뭉쳤을 때 이들의 학계 총 이상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인제 이걸 유기적인 인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유기적 측면을 강조해서 인제 뭘 강조하냐, 연관이나 고려의 단위를 인제 강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연관과 고려의 단위는 국가를 포함한 지역 문명 설정되었고, 왜냐하면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동아시아 지중해 있으나 가까운 지역에서 인제 뭐냐면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문화가 인제 문명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 지역 문명이 서로 직접적 근본적 영향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지구상의 인류 전체에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문화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할 때 우리가 인제 뭐냐면 지구상의 인류 전체에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사가 형성되는 거죠. 또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는 신학교 개척이기도 실마리아 마련돼 19 세기에 성립됐으며, 자, 신학교 개척을 해 갖고 인제 서양이 이제 동양하고 접근하면서 서로 교류가 됐죠, 16 세기 때. 그리고 나서 19 세기 말 때 성립됐다는 거예요. 16 세기에 거쳐서 19 세기 때 성립됐다. 예. 자, 이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가 확산되어 지구를 일체화된 것의 결과가 있다. 자, 이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는 누구 중심이야? 당연히 서구 중심이죠. 자, 어떻 보면 실제 교과서가 국가사를 더 중시하긴 하지만 실제 내용 구성은 자본주의랑 일체돼 간 지구사. 요때 이제 지구사라는 의미가 앞에서 말하는 지구사와 좀 달라요, 여기는. 저도 이제 목적론적 세계사, 서양 중심의 지구사를 말해요. 그 앞에서 제기한 지구사는 그 뭐냐면 대안적 지구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대안적 지구사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도달적으로 목적적 세계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문명의 기준을 볼 때 신앙력 계층은 아메리카의 문명권이 구대중 문명과 본격적으로 연계된 계기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유럽 문화의 확장이지 문명 간의 상호 교류나 작용이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문명이 만나는 만남이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한 유럽 문화의 일방적인 정복과 파괴로 기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도 있죠. 어 요거.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이는 이런 상호 관련성, 통일적 연관성,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나름대로 인제 뭔가 연관을 가지고 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본주의 일체화된 지구사에 불과하고 서구 중심에 불과하고, 그 일종의 서양의 진출로 해 가지고 뭐냐면 그 아메리카 문명들이 파괴되는 그런 양상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류하는 게 정복과 파괴지, 이걸 교감할 수 있냐.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교과서에 나오는 상호 관련성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무시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일체화된 세계사란 이처럼 유럽의 헤게모니 아래 중심과 주변에 위계화된 그런 세계사의 다른 의미 아닌가 한다. 역사는 원래 과거에 존재한 사실보다는 현재 인식의 재구성 과거의 스토리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구나 세계는 사람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세계사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사에 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은 역사의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것이 진전될 수 인식되어진 대구성의 세계 범위 역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세계사란 범위가 우리가 인제 보면 16 세기에서 19 세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사 지금 주관적 인식 범위는 형성된 세계사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럼 세계사가 없었냐? 그 이전에도 세계사가 있었다는 거야. 16 세기 이후에도. 그전에는 인제 세계사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인제 세계사는 범위가 그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인식하는 범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전에도 주관적 인식을 인정해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정근대사에서 세계사는 건 자기 문화와 국가와 주변의 여러 문화와 국가들이 있죠. 요 교류하는 세계사. 그러니까 우리 입장 올 때는 이제 일종의 문명권 정도밖에 안 되고 좀 범위가 국지적이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 갖고 다른 국가와 문명과 교류하는 것을 하고 그걸 기록한 역사를 세계사로 인식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상대를 시켜 줘야 돼. 우리의 세계사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자기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하는 역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하면 정근대 시대에도 세계사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정근대 시대의 세계사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서술 형식, 그 서술 방식이라든지 인식 방법이. 자,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처럼 이 세계사를 구성하는 세계가 전 지구를 포괄하는 것이 아닐 바에는 세계의 범위와 내용을 상대해야 한다는 근대 유럽의 차원된 것, 근대 그 세계 범위와 내용을 상대한 된다면 근대 유럽에서 착안된 것이 분명 일치화된 세계사, 즉 19 세기, 20 세기 자본주의 세계사와 다른 세계사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의 인제 어떤 상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명권 바깥의 인간 사회를 세계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간의 맥락 속에 자기 문명과의 상호 연관적 체계적 파악한 걸 역사가 구성한다면, 이걸 이제 세계사의 어떤 상대화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꼭 일치화된 지구사가 아니더라도 세계사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그 라시드 우딘이 그죠. 이 라시드 우딘은 한국의 역사가요. 예. 플러그 우루스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인제 그 당시 칸의 명령을 받고 집산을 썼어, 집사. 요 집산을 보면 몽골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몽골인가 거쳐서 어떤 주변의 역사까지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나름대로 세계사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걸 세계 최초의 역사, 세계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사로도 또 연결돼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라시드 우딘의 집사 관련된 내용. 자, 그는 이제 그 중국인, 몽골인, 프랑크인, 페르시아인 등으로 사료 수집 등 팀을 꾸린 뒤 영국부터 중국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를 집필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했을 때 아메리카는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발견 이전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버나드 루이스는 이 집사를 세계사를 간주하면서 라시드 우딘과 이슬람 문명은 자기 문명권 바깥의 세계사를 집필하는데 근데 유럽을 500년이나 앞질렀다고 봤다. 이렇게 보면 세계사는 분명히 16 세기 이전, 즉 유럽 헤게모니에 등장하는 알린 신호탄인 신학력 개척의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게 이제 전제가 됐던 것이 이 세계사의 범위를 여기에 해 가지고 상대화시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세계사의 범주를 시대에 따라 확장된 유동적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우리는 비로소 자본주의에 일치화된 목적론적 세계사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취향을 가진 여러 지역의 문명들이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여기 키치키키는 상호 교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교과서에 말하는 상호 교류는, 기존의 상호 교류는 주로 이제 16 세기 이후의 상호 교류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6 세기 이전에도 상호 교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교과서의 관점에 반영됐다 있죠. 세계사 교과서 관점에. 자, 그래서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원성도 인정하여 장래 그 지역 문명의 독특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둔 다원적 세계사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쭉쭉 다음번은 이제 유럽 중심의 역사관 비판 이렇게 있고 세계사의 비판 내용 있고 요컨대부터 인제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339 페이지. 자, 요컨대 세계사란 여러 국가와 지역 문명이 상호 복잡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만들어온 역사인 만큼 국가사의 경계를 낮추고 상대할 필요는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사를 해체하고 지역사나 세계사를 묻어버린다면 구체적인 인간사회나 실상을 부합하지 않는 스토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와 세계사와 국가사를 뭐냐면 상호 연관에 균형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가 왔던 장인데 정근대 지역 문화의 비교사, 아시아 유럽 간의 재인식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거예요. 오리엔탈리즘. 예.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다른 세계를 보는 인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자기들 서양이라 보고 그리고 나머지 세계를 동양이라 보죠. 그리고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종의 이양 대비적 형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양은 도시 국가인데 반해서 동양은 농촌이고 그리고 서양은 물질적인 부분이 강한 반해서 동양은 정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진적인 반면에 여기 후진적인 낙후되고 신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 포장을 했죠. 근데 인제 이거에 대해서 동양인들 라고 인제 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서양과 동양이란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서양은 모르겠어. 근데 동양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에는 되게 많아요. 그 아시아가 이제 동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입장일 때는 거기 뭐 서남아시아도 있고 중동 어 그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도 있고 뭐 저기 인도도 있고 그 동남아시아도 있고 동북아시아도 있잖아. 그 안에서도 인제 문화나 뭐 그 문화나 이런 것 다 다르고 그 다름의 차이가 서양이 다른 나라와 차이점과 거의 비슷하게 다른데 이런 이제 뭐 서이질적인 존재들 다 묶어 갖고 동양이라고 지칭을 해 갖고 이렇게 공식화시켰고 이렇게 범죄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인제 요 반대된 개념이 있어요. 예. 반대된 개념이 뭐냐면 옥시테트라는 얘기지만 이건 좀 약간 좀 듣는 분이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여기 갈색지가 안에도 있어요. 읽어 보시면. 옥시덴탈리즘은 뭐냐면 거꾸로 이거는 서양이 동양을 보는 인식이죠. 이건 동양인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서양을 보는 인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 서양인들 뭐냐면 일종의 뭐예요? 극복의 대상이고자 또 발전 모델로 인식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그런 인식이 옥시텐탈리즘이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과 좀 다른 개념이다. 반대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이제 깨야 되겠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 깨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볼 게 뭐냐면 인제 앞에서 서양은 물질이 발달됐고 동양은 정신이 발달됐다. 그건 이분법적 논리잖아. 예. 그런데 이제 19 세기 이전에는 오히려 동양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오히려 물질주의 경제를 더 번영했다는 거야. 요때 이제 대표적인 19 세기 이전에 그런 경제 대국이 뭐겠어요? 인도하고 중국이죠. 예. 그 인도는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고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요게 인제 생산력은 그 당시 인제 서양은 여기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인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가 그 물질 경제력이 되게 발달됐죠. 예. 그런데 이제 18 세기 후반부터 인제 뭐냐면 이제 19 세기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 서양이 동양을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역들을 인제 뭐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양을 인제 뭐냐면 중심 국가로 그다음에 동양을 주변 국가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19 세기 이전에는 오히려 거꾸로 요런 나라들이 중심이었고 이 동양이 중심 국가였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한 국가였고 서양은 주변 국가였다.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인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요. 자,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려는 연구자들은 그 18 세기 말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유럽을 능가했음을 강조한다.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중국사 연구가인 빈 윙은가 포메르 측에 따르면 영국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산업혁명은 그 이전부터 영국 경제가 선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18 세기 때 지나서 비로소 발생한 하나의 이탈이었다는 거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냥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엇보다 당시 유럽인들 시각에서 본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비교인데 이때 이제 18 세기 후반 때 인제 학자 애단 스미스죠. 요때는 이제 거의 이제 산업혁명 초입 단계예요. 요 단계. 근데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요 당시까지는 이제 뭐냐면 중국이나 뭐 이런 인도 문명이 상당히 경제가 뛰어났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중국, 이집트, 인도의 명성은 주로 농업과 제조업의 우위에 통해 얻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그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 부강한 나라다 밝힌 점이 인상적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 아시아에 앞질 수 있었던 발판은 유라시아 무역의 거대한 이득을 가져든 아메리카 은행 획득이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어 어디까지 끊어야 돼 지금? 여기는 아담 스미스의 입장인데 이게 아담 스미스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전까지 18세기 후반까지는 그 중국과 그다음에 그 인도가 경제력이 서양보다 훨씬 능가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게 그는 누굴까요? 그 앞에 언급했던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게 그가 뭐냐면 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에 따르면 이게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 거야. 예 빙인과 코메르츠는 중에 한 명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문장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인제 뭐냐면 서양이 좀 뒤처졌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 서양이 이제 유럽이 점점 앞서가냐. 그 발판이 됐던 게 아메리카 은행 획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 세기 때 그 당시 그 지리산을 발견을 통해서 인제 서양이 인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은을 획득했죠. 그래서 인제 국제 무역에 참가를 했는데 서양이 인제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에 줄 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잘해 봤자 모직물 정도인데 모직물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근데 서양 국가들이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받은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향신료라든지 그다음에 면직물 등등등 차나 이런 것들 도자기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막대한 수입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은으로 메꾼 거야. 아메리카에서 약간 은을 막 메꾸고 그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그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어 인도와 중국하고 무역도 하고 그걸 또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축적한 걸 바탕으로 뭘 냈죠? 산업혁명을 18 세기 때 말했고 이걸 이제 더 나아가서 인제 19 세기 들어가면 이제 생산력이 뭐냐면 앞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됐던 것이 이 아메리카 은행 획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는 연구자들 또한 16 세기 이전에는 이미 유라시아 세계시장 좀 세계체제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유럽은 그 주변 부에 불과한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이미 인제 세계시장의 세계체제는 16 세기 이후부터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야.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인제 그 이슬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인도양 무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인제 그 인도양 무역에 인제 있고 그 인도양 무역에서 그 유럽은 주변부에 불과하고 후에 인도항을 발견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주변부에 불과했죠. 예. 자 유럽 헤게모니와 자본주의 세계체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미 아시아와 유럽 간의 장거리 무역과 문화 교환 체계가 중심한 세계 시장이 형성됐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국가들은 이슬람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 시기는 이슬람 제국이 중동을 통일한 9 세기 전후 또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통일한 13 세기 전후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도 이 점을 되게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과 몽골 제국이 이제 그 뭐냐면 동서무역을 주도하는 그 내용도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세계사 교과서 있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를 보는 거야. 자 집사가 이 무역 그 나치대 우주의 집사가 최초의 세계 서술했던 이유도 이렇게 이제 세계 시장에 주도를 했기 때문이다. 몽골 제국이. 요 중세만 유럽 도시 대도시의 성장 및 아시아의 다른 문명에 접촉을 가능했고 중세만의 유럽 대도시는 레벤트 무역을 통해서 이제 동방 무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세계 시장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며 아시아 내부 무역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보다 훨씬 더 대규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교조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양과 동양 간의 무역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무역이 더 훨씬 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미국의 주요 역사학자인 페어뱅크도 이스라엘 제국의 그 흥기 그다음에 인제 중국 경제 성장의 조건 경제 성장과 조선 설및 항해소의 발전 등에 힘입어 세계 역사상 최초 8 세기 13 세기 때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는 대통양 대양 통상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그가 보기에는 신앙의 개척은 이와 같은 아시아 무역의 유럽인들이 16 세기쯤에 뒤늦게 뛰어들어 서양 역사상 대양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제 다 뭐냐 판을 깔아 놨는데 뒤늦게 인제 뭐냐면 서양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인도양 그 무역이나 이런 데에 이미 인도인들이 장악했던 지역에
그리고 바스코다마가 이른바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이런 세계 시장의 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유럽 군사대 철검이 인도산 강철로 만들었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입증한 거다. 인도산 강철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예. 이 당시 인도상이나 이산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유럽에. 프랑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의 5천 년경에 거쳐 유라시아 세계시장이 형성됐으며 이때 세계시장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다르지 않는 세계체제였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시장 형성도 16세기 이전에 이렇게 한 거다. 16세기 이전에 이미 5천 년에 거쳐서 이제 형성됐다는 거야. 5천 년이면 약 이제 신석기 시대 거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 형성됐다는 거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는지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이런 점을 볼 때 염두에 둘 때 아시아와 각 지역의 유럽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자. 우선 근대 역사은 유럽의 사회 승수성과 자생성 이 부각시키려 한다. 그래 갖고 인제 스스로 뭐냐 동양적인 어떤 영향 없이 다른 영향 없이 유럽의 내적인 어떤 발전 때문에 중세의 어떤 내부적인 발전 때 근대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나왔다. 이거는 그 유럽의 자생적인 설이다. 자생적인 발전 과정이고 어떤 그 다른 세계와 교류 없이 그냥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되게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대 유럽 역사에서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에 쓰면 동방적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거의 지워버리거나 또 왜곡한 채 일단 그 서양인들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때 이제 동방적 요소라는 건 주로 이제 동방이라는 건 중국보다는 그 옆에 이제 서아시아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뭐 이스라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동방적 요소라는 것은 서아시아의 문화적 요산일 것이다. 그래서 유럽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서아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교육망을 유럽에 연관시킴으로써 근대 유럽이 아시아의 선진 문명을 수용하고 탄생하는 데 기한 중간적인 문명이다. 이 과정에서 아랍어는 이 모로코,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에 거쳐서 장거리 그 새로 무역망에서 사상 최초로 범세계적인 통용어와 교신 수준이 됐다. 따라서 보편사적 문명을 향한 진보의 약속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아닌 오히려 이슬람 문명이었다는 견해를 될 것이다. 이 보편은 간영, 특히 타문화권에 대한 간영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다. 그 자랑스러운 로마법을 계승한 비잔틴 제국의 치하보다 이슬람 치하가 약자에 대한 간영,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종교나 유대교 같은 이교도의 종교 간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예와 외국인이 여성에 대한 간용, 피정복지 주민에 대한 조세상의 간용 등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요 보편적인 문학을 우리는 국민국가 자본주의 시민사회라는 근대 유럽의 이제 근현대 국가상만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이제 해석하면 보편사적 문명이 꼭 그런 것만 있냐? 아니죠. 그 뭐냐면 이슬람 세계에서 보이는 이 보편적인 내용도 오히려 이 보편적인 문명에 속하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더 보편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야 지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인제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인제 유럽과 인제 또 그 인도를 비교하고 뭐 이런 내용들 좀 얘기 좀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자, 인도와 유럽을 비교하면 서아시아 유럽보다 더 큰 충격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 자, 여기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적이고 그 중국은 인도는 상당히 후진적이다 하지만 19세기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인도나 동남아 사회는 종교적이고 정적이며 낙후한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16세기 말에 유럽이 처음으로 경제, 정치, 군사적 우위를 갖고 이 지역에 지배한 건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영국의 인도사학자는 스피어에 따르면 인도에 들어간 영국은 17세기 1700년까지 무굴 제국의 신화 같은 처지에 있었고 무굴 제국은 유럽인들 자신의 정치적 사업적 게임에 고용된 졸 정도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제적 말할 필요 없이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 면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했던 인도는 원래 면제품의 인제 그 생산한 곳이 인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영국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 면제품을 인제 생산하면서 인도는 원료 공급지나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전락했지만 초창기 때는 인도가 그 면제품 중심지였죠. 인도는 영국의 주요 산업인 고급 모직물이죠. 모직물 옷감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솔직히 뭐 인도는 더 못 나가는데 모직문을 좀 있긴 그렇잖아. 예. 자, 은으로 결제되는 무역 수지에서 영국은 늘 적자가 되었다. 특히 인도의 면화 사업은 영국의 중상주의들이 은 유치에 부추긴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은을 어 계속 결제를 해 갖고 수입 초과를 막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계속 이제 아메리카나 그런 지역에서 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인도의 인제 면화 사업이 인제 활성화되니까 영국 애들이 이 인도 면화 사업을 인제 막으려고 했어. 예.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예. 이게 모직물보다는 면직물이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내에서도 인제 뭐냐면 그 자체적으로 좀 면직물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인제 영국 정부가 인도의 면직물이나 면직물 그 제조를 막으려고 했어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인제 이거 인정하고 인도의 면직물 사업을 아예 자체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자 해 갖고 이때부터 활성화시키죠. 원래는 처음에는 면직물 자체를 금지시키고 인도산 모나 면직물 수입을 못 금지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자체적으로 영국산 면직물 만들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하자 해서 나름대로 이런 정책들이 성공했죠.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제 거꾸로 19 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인도가 수입국이 되고, 다만 이제 목화를 이제 수출하는 그 국가가 전락이 됐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인도, 영국, 중국의 상강무역이 탄생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인도가 인제 그 장악한 동인도에서 인제 인도를 장악하면서 상강무역이 탄생됐는데, 이때까지도 유럽이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 인도의 면제품, 동남아시아의 향료, 중동과 아시아의 설탕을 비롯한 고부 가치 상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신 내놓을 만한 수출 상품이 없었다. 그 때문에 유럽의 은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거나 아시아 상품의 중개 무역을 할 뿐이다. 은하는 아메리카에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거고, 아시아산 상품의 중개 무역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아시아 상품을 이제 유럽으로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인도와 유럽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갖고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영내 무역을 한 거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 영내 무역의 이제 그 수입이 뭐냐면 서양과 동양 간의 수입보다 더 많았다는 거야. 예. 그만큼 요쪽이 훨씬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시장도 크고. 자, 그리고 18 세기까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면 중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비닐보다 20년 앞서 국내 연구자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편 전쟁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룬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장제 상품을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없음을 운명했다. 이게 이제 문을 개방하고 나서도 그 영국산 면직물이 중국산 면직물에서 상업성이 떨어지죠, 경쟁력이. 그러다 보니 그렇게 팔리지 않았어. 예. 자, 이걸 어찌 공행제도 탓이라 할 수 있는가? 이때부터 아편은 세계 시장에 중국의 반식민지 지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됐을 뿐 아니라 영국이 세계 경제 속에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상징이 됐다. 그러니까 아표 때문에 인제 뭐냐면 자국이 만든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도 만든 면직물 자체가 중국에서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맥락이 뭐예요? 그러니까 19 세기 때까지, 그러니까 19 세기 중반 때까지도 심지어 중국에서는 영국산 그 면직물이 먹혀들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뭐냐면 영국 같은 유럽 국가가 물질력이 발달했고 중국의 인도가 정신력이 발달했나, 뭐 이런 식의 인제 이항대 이항대비적 구분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문인 관료들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능력에 따라 지위가 부여는 모습이 되게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인제 인재를 선발하잖아요. 볼테어 표현대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체로 비춰지는 시사한 바 크다. 자,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주요 원인은 바로 평화 덕분이다, 뭐 등등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초창기 때 잠깐만요. 이게 왜 예. 초창기 때 이제 뭐냐면 서양인들 인식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 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양인들이 그 뭐냐면 중국인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난적인 말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중국사 뭐냐면 동양사 개론에 있죠. 예. 자, 그래서 문화 능력도 평가했고
19세기 초에 게테는 우리 선조들이 아직 살림 속에 살고 있을 때 중국인들이 이미 보기 드문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인제 17세기 이미 독일 대학에서는 중국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움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자, 일부에서는 이 선진적인 중국의 모습이 당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유럽에 전해준 선교사들의 의도에 가장된 가장이었다고 말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 보면, 자, 유럽인들은 중국의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배우러 애썼던 시기에는 유럽의 여행가나 박물학자들이 중국인을 백인으로 간주했지만 18세기 말의 이후에는 몰락한 중국에 대한 경멸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인을 항인족으로 분류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문혁 뼈대가 만들어진 일체화된 세계사, 이문혁이 이제 뭐겠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넘어가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일체화된 세계사는 인식의 주체의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의하게 다르게 구성됐음을 볼 수 있다. 일체화된 세계는 서양사죠. 인식의 주체는 뭐야? 서양인들의 관점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되게 좋게 이제 중국을 묘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 넘어가면서 자기보다 이제 경제에 떨어지고 하니까 뭐야? 중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또 오리엔탈리즘의 또 주요 논리가 뭐냐면, 서양은 뭐냐면 상공업이나 도시가 발달됐고 아시아는 낙후된 농업과 농촌의 형상이었다. 이걸 고대부터 해서 근대까지 쫙 기술을 그거에 대한 비판 내용이야. 예. 이것도 오리엔탈리즘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죠. 요 관련된 내용.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8 번이에요. 자, 선진 아시아와 후진 유럽에 대비해야 오늘 정근대 세계사를 교과서 시작부터 아시아는 낙후된 농업, 농촌의 형상으로, 지중해 유럽의 발달은 상공 도시의 형성을 그리고 있다. 지중해 유럽을. 그래서 이제 이런 대비된 형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문화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이 발전했다 설립된 농업 문명이라 보고, 농업과 농민, 도시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서술에 비해 그리스 로마 문명은 처음부터 도시 문명처럼 폴리스가 나오잖아. 폴리스. 그래서 도시 문명처럼 오해하기 쉽게 서술됐다. 그리스인들의 생활은 도시 국가와 시민 활동이 무역이 지나치게 강조해서 서술된 탓에 농촌과 농업 생산 없이 생활 등 인상을 준다. 노마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노예제 대농장이 잠시 언급됐을 뿐 노마인들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사실은 어디에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상공을 중심으로 이룬 그리스 노마인들의 도시 생활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민주주의인 서양 문명에 만들어낸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 중심의 르네상스에 이어지고 그 연장선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 근대 유럽 문명이 탄생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서양 애들은 고대에는 폴리스, 중세는 중세 도시 문명의 발달.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 발달 뭐 해 갖고 쭉 도시와 연결된 걸로 해요. 상업 발달이 일어나고. 근데 정근대 시대 때는 어떤 사회든 뭐냐 농업사예요. 이거는 서양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래. 왜냐하면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인구의 한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잉여 생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민들은 그 수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시 규모만 봐도 그렇게 형성된 도시 규모만 봐도 정글의 도시 규모만 봐도 서양인들의 도시는 진짜 보잘것없어요. 예. 크기에 비해는. 근데 동양인들 나 중동 지역, 중국이나 이런 중동 지역의 도시는 되게 크죠. 중세 시대 때 인제 유럽의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 잘해봤자 뭐 5만 에서 10만 뭐 그 정도의 그 도시인데 반해서 저쪽 바그다드라든지 저쪽 장안 같은 그런 도시들은 100만이 넘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를 뒷받침해 농업 생산도 높고 상공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건데, 이런 사실들은 왜곡시킨 채 축소시키고 요 서양의 어떤 상공업 발달만 부각시킨 거야.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담론이죠. 담론. 객관적 사실을 균등하게 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확증 평행해 갖고 왜곡해 갖고 부각시키는 방법. 이것도 이제 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있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이제 식으로 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왜 서양 고대사는 그리스 로마의 도시 국가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한 식민지와 속주는
대부분 농업이나 농촌 영역에도 도시 중심의 식민 봉국 역사로 채워져 있는 탓에 중세 농업, 농촌적 유럽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구도에서 장원 중심의 농업 농촌사의 중세는 마치 하나의 이탈로 볼 수 있고, 이것도 잠시 설명하다가 다시 이제 중세 말기에 또 이제 장원은 없어지고 도시 중심으로 막 나오잖아요. 도시의 발달 뭐 이렇게. 이에 대비해서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는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문명은 시종일관 농업, 농촌, 전제, 국가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는 동서를 막론하고 농업과 목축에 의존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부차적으로 상업과 수공의 이를 보완했다는 상식은 여기에서 통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농경 공동체야말로 인류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의 토대였던 점, 그리고 이 농경 공동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붕괴되면서 그 과도하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극단적 개인주의와 신성불가침 사적 소유가 폐단을 치유하는 덕목과 제도로서 종속했다는 점을 유의한다.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돼도 나는데도 이제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의 배려. 이런 것들은 다 농경 공동체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전근대 세계사가 유럽은 처음부터 도시 중심의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개인주의 문화였고, 아시아는 농촌 중심의 집단주의, 전제주의 문화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구성한 건 안 된다. 아, 그 유목지대를 제한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인류는 농경 공동체의 성립과 변화를 추구로 생활했으며, 근대 이뤘음을 균형 있게 서술해야 된다. 자, 그래서 농경 공동체가 해체됐더라도 그 유산들은 지금도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공동체의 의식 같은 것도 다 이 농경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정근대사, 이제 동아시아의 국가사, 지역사, 중국사는 뭐 국가사인가 지역사인가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중국사를 다룰 때 우리는 보통 그 중국의 영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 주변 역사까지, 또는 지금 현재 중국사에 있지만 또 별개인 그 국가사까지 다 볼 것이냐, 민족사까지 보냐, 논의가 있는데, 요건 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냥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근현대 아시아와 국민국가 형성, 그 산업화 두 개의 신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인제 각자 읽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했는데 요거까지 읽기 너무 시간 많이 걸려. 좀 더 넘어가고, 예, 쭉쭉 넘어갈게요. 자, 맺은말 부분을 인제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는 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은 물질이 강하다. 예, 인 거죠. 이와 같이 정신적 아시아 논문을 앞서 살펴본 같이 물질적 위에 서양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이유고, 그것도 이제 실증 연구는 19세기 가서 이후죠. 예. 그러니까 지리산 발견 이전에 19세기 이후, 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예. 19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전에 오히려 동양이 물질적 우위에 점했던 거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당대 인도 역사가였던 샤르카르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은 모두 물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거다. 둘 사이의 차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은 산업혁명에 따른 인류의 일부가 놀라운 성공을 거둔 후 처음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전 역사에 볼 때는 산업혁명 이후는 진짜 뭐냐면 그렇게 시기가 많지가 않죠. 근데 여기만 부각시켜 갖고 이런 인식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다 뭐냐면 물질이 발달돼 있잖아. 경제력도 발달됐고. 지금에서 이런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잔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인류가 일부 놀라운 성공을 거둔 후에 처음 이야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는 이것은 엄청난 가장됐다. 이런 가장은 인도인 자신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요거 인도인도 그걸 무비판적으로 이 정신적 아시아론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제 좀 정신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뭐 20 년대 그 저기 민족주의 역사가든 혼이니 어린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어 뭔가 뭐 사회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합리적인 개선을 보다는 그냥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정신력 밀어붙이는, 그게 오히려 더 뭐냐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왔죠. 이것이 뭐 여러 군데 다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유럽 중심과 중국 중심의 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벗어난 다원적 세계사를 재구성하는 시각과 방법이 없을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인류 역사상 어디에 존재하는 농경 공동체의 지속과 변화의 기초에 그래서 각국사, 지역사, 시공간적인 비교사적 검토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경 공동체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되 그 유형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농경 공동체는 다 똑같죠. 정근대사 중심에서 정근대사에서. 근데 각각의 농경 공동체 차이는 있죠. 이걸 인정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피되 이론적 세계사 속에 왜곡된 동서 대비를 바로잡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 앞에서 언급한 유독은 물질적이고 아시아는 정신적이란 대비 말고 예를 들어 유독은 개인주의, 아시아는 집단주의, 유독은 상공업 도시주의, 도시 중심주의, 아시아 농업 중심, 유독은 자유주의, 아시아 전제주의 대비 등 같은 여러 증차의 단순 이분법을 바로잡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요거 말고도 요런 것도 이제 뭐냐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인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이번 장 끝났고요. 다음 장은 뭐냐면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 상호 관련성과 중심으로 한 원리 내용인데 간접적 접근 방법.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